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5월 2일 토요일 글로벌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전 세계가 어제 노동절을 보내며 각국의 권리와 경제적 가치를 되새긴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에너지 공급망의 균열과 지정학적 재편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일렁이고 있는데요. 오늘도 박 작가님과 함께 국제사회의 맥락을 짚어보겠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 5월 1일은 세계적으로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63년 만에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되찾았고, 중국은 아프리카의 전면 무관세라는 파격적인 경제 다리를 놓았습니다. 미국은 이란과의 전쟁 종료를 선언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거대한 부채 위기에 직면해 있죠. 마치 19세기 말 열강들이 새로운 시장과 자원을 찾아 공급망을 재편하던 대전환기의 한복판에 우리가 서 있는 기분입니다. 오늘 8개 국가의 긴박한 소식들을 통해 이 변화의 흐름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소식은 한국입니다. 어제 노동절 기념식이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열렸는데 명칭 변경의 의미가 남다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63년 만에 근로자의 날이 아닌 노동절이라는 이름으로 치러졌죠. 이는 단순히 이름이 바뀐 게 아닙니다. 수동적인 근로의 개념에서 능동적인 노동의 가치를 국가가 공식 인정했다는 역사적 선언입니다. 1960년대 산업화 시기 국가 성장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강조하던 시대 정신이 이제는 노동자의 안전과 상생을 중시하는 성숙한 시민 사회의 가치로 이동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 지표에서도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1분기 GDP가 전 분기 대비 1.7%나 성장했네요. 대단한 수치입니다. 이 성장의 핵심 엔진은 바로 AI와 반도체입니다. 전 세계적인 AI 인프라 투자 열풍으로 우리 반도체 수출이 폭발했거든요. 이는 마치 1990년대 중반 PC와 인터넷 보급으로 우리 경제가 IT 강국으로 도약하던 시절의 폭발력을 연상시킵니다. 재미있는 건 기업 지형도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라인, 토스, 한국콜마 등 11개 기업을 포함해 총 102개 기업을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했습니다. 과거 중화 공업 중심의 재벌 구조에서 디지털 플랫폼과 K뷰티 같은 신산업으로 부의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는 셈이죠. 하지만 안보와 안전에 대한 경각심도 잊지 않는 모습입니다. 재난 대응 훈련과 안보 성명 소식도 있네요. 네, 한국가스공사가 복합 재난 상황을 가정한 안전한국 훈련을 실시하며 현장 대응력을 점검했습니다. 합천군처럼 전 국민 대상 국민안전보험을 시행하는 지자체도 늘고 있죠. 한편으로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압박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이는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만의 자주적 안보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경제적 풍요 속에서도 생명 안전과 국가 주권이라는 근본적인 가치를 놓치지 않으려는 우리 사회의 고민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다음은 미국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적대 행위가 끝났다고 선언하며 의회 승인 기한을 피해갔군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전략적 회피입니다. 전쟁 종료를 선언하면서도 이란의 위협은 여전히 상당하다고 강조하며 실리적인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죠. 이는 19세기 미국이 멀로 주의를 통해 외부 간섭을 차단하면서도 필요한 영향력은 행사하던 외교 방식과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이 의회의 전쟁 권한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워싱턴 정가의 내부 갈등은 더 깊어질 전망입니다. 대외 관계에서는 독일 주둔 미군 감축이라는 강수를 뒀고 대내적으로는 부채 문제가 심각해 보입니다. 독일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와 이란 정책에 대한 이견이 생기자마자 5,000명의 미군 철수 카드를 꺼냈습니다. 내 철학을 따르지 않으면 보호 비용도 없다는 철저한 비즈니스 마인드죠. 그런데 정작 미국 내부의 가계부가 엉망입니다. 국가 부채가 39조 달러를 돌파하며 연간 총생산을 넘어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부채주도 파멸의 고리라고 부르는데 1920년대 대공황 직전에 과잉 채무 상황과 유사하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1분기 성장이 2%로 회복은 했지만 에너지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이 서민들의 삶을 옥죄고 있죠. 그래서인지 메이데이, 즉 노동절 시위가 미국 전역에서 아주 격렬하게 일어났다고요. 치솟는 생활비와 경제적 불평등에 분노한 노동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민 정책 변화까지 요구하며 경제 보이콧을 외치고 있는데,
이는 미국 사회의 밑바닥 동력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심지어 로스앤젤레스 같은 대도시에서는 이민자 감소로 공립학교 출석률이 떨어져 재정 위기가 올 정도라고 하니 트럼프 행정부의 아메리카 퍼스트가 가져온 사회적 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셈입니다.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이 아프리카 신세계국에 대해 전면 무관세를 시행했다는 소식, 정말 파격적입니다. 사실상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중국의 경제 앞마당으로 만들겠다는 거대한 포석입니다. 어제 남아프리카산 사과가 처음으로 무관세 통관을 마쳤는데 이는 역사적으로 보면 명나라 정화의 대원정 시절 아프리카와 맺었던 조공무역의 현대판 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금이나 보석 대신 아프리카의 자원과 시장을 확보하고 대신 중국의 자본과 인프라를 제공하는 남남 협력의 형태를 띠고 있죠. 미국 주도의 공급망 봉쇄를 아프리카라는 거대한 우군을 통해 뚫어내려는 전략입니다. 미국과의 외교 채널도 가동 중이군요. 왕이 외교부장이 루비오 국무장관과 통화를 했다고요? 네, 정상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안정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물론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 없는 입장을 재확인했죠. 한편으로는 아세안 국가들과 재난 관리 협력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동남아시아에 대한 영향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시진핑 주석이 직접 상하이에서 기초 연구 강화를 주문했는데 이는 서구의 기술 규제에 맞서 기술 자립이라는 성벽을 더 높게 쌓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중국 내부 상황은 어떤가요? 노동절 연휴를 맞아 이동 인구가 엄청나다고 들었습니다. 5일간의 연휴 첫날에만 3억 4천만 명 넘게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는 국조 문화축제가 열려 한푸 열풍이 불고 있고 광저우는 커피 문화 시즌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남부 지역의 기록적인 폭우가 변수입니다. 지질재해 위험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규모 인파가 이동하고 있어 중국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죠. 화려한 문화축제와 기후위기라는 두 얼굴이 공존하는 노동절 풍경입니다. 일본은 다카이치 산하의 총리의 활발한 정상 외교와 함께 렌저 대응이 화제입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베트남 하노이에서 공급망 협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베 전 총리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구상을 계승하면서도 보수 여풍의 주역답게 경제 안보를 더 전면에 내세우고 있죠. 특히 앙골라와 원유 및 히토류 거래를 합의한 것은 일본의 자원 외교가 아프리카 깊숙이 뻗어나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국내적으로는 엔화 가치가 문제인데 일본 정부가 어제 무려 6조엔 규모의 환율 개입을 단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6조엔이면 정말 엄청난 금액인데 시장의 반응은 어떤가요? 일시적으로 엔화 가치가 급등하긴 했지만 시장은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입니다. 1985년 플라자 합의 때처럼 인위적인 개입이 장기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죠. 한편 일본 정부는 AI를 활용한 사이버 보안 강화와 함께 온라인 복약 지도를 허용하는 등 디지털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시카와현 스즈시에서 도입한 가정용 물순환 시스템입니다. 지진으로 단수가 잦은 지역에서 빗물을 정화해 반복 사용하는 기술인데 인프라 노후와 시대의 새로운 대안으로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고독과 고립 문제에 국가가 직접 나섰다는 소식도 눈에 띕니다. 네, 내각부가 5월을 고독 대책 강화의 달로 정하고 24시간 상담 전화를 운영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일본 사회가 겪는 외로움이라는 질병을 국가적 과제로 격상시킨 겁니다. 경제 성장의 그늘에서 소외된 개인들을 어떻게 다시 사회적 연결망으로 끌어들일 것인가, 이는 우리 한국 사회도 머지않아 직면할 아주 무거운 과제이기도 합니다. 중동 상황은 반전의 기미가 보입니다. 이란이 미국에 새로운 협상안을 제시했군요. 14개 조항으로 구성된 파격적인 제안입니다. 핵 프로그램 논의는 물론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까지 포함됐죠.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90분 넘게 통화하며 지상작전은 절대 안 된다고 쐐기를 박은 것도 이란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하지만 진짜 폭탄 선언은 UAE, 즉 아랍에미리트에서 나왔습니다. 오펙을 탈퇴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오펙 탈퇴라면 에너지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히는 것 아닌가요? 석유 카르텔의 균열을 의미하죠. UAE는 생산 할당량에 묶여있기보다 2027년까지 생산 능력을 최대로 끌어올려 수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계산입니다. 이는 에너지 패러다임이 저탄소로 바뀌기 전에 마지막 한 방울까지 비싼 값에 팔겠다는 실리주의의 극치입니다. 이로 인해 세계 석유 수요 전망은 하향 조정됐고 유가는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란 내부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고 들었습니다. 전쟁과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수백만 명이 빈곤선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어제 노동절에도 이란 노동자들은 축제가 아닌 생존을 위한 절규를 내뱉었죠. 테헤란 하늘에는 드론을 잡기 위한 방공 시스템이 가동되는 긴장감이 여전합니다. 권력자들의 협상 테이블 뒤에서 평범한 시민들의 삶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역사의 비극이 반복되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독일 소식도 살펴보죠. 유가 상승에 대응해 에너지세를 인하하고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네요. 리터당 17센트 인하와 함께 전 직원에게 1,000유로의 비과세 지원금을 줍니다. 중동 전쟁 여파로 1분기 성장이 둔화되자 정부가 직접 지갑을 열어 소비 심리를 살리겠다는 겁니다. 이는 1970년대 오일 쇼크 당시 독일이 보여줬던 사회적 합의 모델의 재현입니다. 하지만 독일의 고민은 경제만이 아닙니다. 미국이 주동 미군 철수를 예고하자 독일 외무장관은 이제 우리 군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안보적 독립을 선언했죠. 사회적인 갈등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노동절 시위에 36만 명이나 모였다고요? 일자리가 먼저, 이유는 그 다음 이라는 슬로건 아래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정부의 사회개혁안이 오히려 복지를 후퇴시킨다는 비판이죠. 베일린에서는 시위와 갤러리 위크엔드 같은 문화행사가 묘하게 뒤섞인 풍경이 연출됐습니다. 경제적 압박 속에서도 문화적 품격을 지키려는 노력과 생존권 투쟁이 공존하는 지극히 유럽적인 모습입니다. 이제 짧은 단신들 모아보겠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도 재난 대응 협력이 활발하군요. 네, 자카르타에서 중국과 아세안의 재난관리 프로젝트가 출범했습니다. 기후 위기가 국경을 넘는 위협이 되자 기술과 인력을 공유하기로 한 건데 아주 바람직한 흐름입니다. 한편 미국 위스콘신과 텍사스 북부 지역은 토네이도와 우박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농무부와 구세군이 긴급 구호에 나섰는데 이란 전쟁 못지않게 자연재해가 세계 공급망의 새로운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의 성장 소식부터 중동의 격변까지 전 세계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작가님, 오늘의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오늘 뉴스를 보며 강한 성벽은 밖에서 쌓지만 진정한 성장은 안에서 시작된다. 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의 GDP 성장이나 중국의 무관세 전략, 일본의 자원 외교 모두 겉으로는 화려한 성벽을 쌓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안에서 노동하는 개인들의 삶이 안정을 찾지 못하면 사상누각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부채에 시달리는 미국이나 빈곤에 고통받는 이란의 노동자들을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겉모습보다 내실을 기하는 것이야말로 이 불확실한 시대의 진짜 생존 전략이겠군요. 저희 글로벌 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활기차고 의미 있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